형부가 너무 거대해서. 언니가 집까지 나갔다던데, 그거 정말 사실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저는 폐렴으로 쓰러져 신음하던 형부 태석 씨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땀과 열기에 젖어 엉망이 된 그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조심스레 손을 뻗은 순간 제 손끝이 그의 단단한 허벅지를 스쳤고 그 찰나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언니 미란이가 왜 그토록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압도적이라며 울먹였는지, 왜 별것까지 선택했는지, 제 눈앞에 숨이 멎을 만큼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7, 남편을 잃고 죽은 나무처럼 말라가던 제 감각들이 이 남자의 야성적인 실체 앞에서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혹이나 금기된 탐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어떻게 서로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에게 눈물로 고백하던 언니가 숨기고 있던 그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조향사 윤주의 고백, 그 첫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저는 올해 47살 된 서윤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향기를 만드는 조향사로 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온통 잿빛 안개 속에 갇힌 유령 같은 삶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찾아오는 이별은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30을 갓 넘겨 만난 남편과 15년을 넘게 그림자처럼 붙어 지내온 제게 작년 그날의 사고는 단순히 이별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제 영혼의 절반에 뜯겨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윤주야,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비가 오네. 조심히 들어가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정한 목소리, 퇴근길에 늘 사오던 따뜻한 붕어빵 봉투의 온기, 그리고 남편에게서 늘 나던 은은한 숲향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편과 함께 꾸렸던 서울의 조향실을 정리하는 내내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결국 저는 도망치듯 경기도 외곽, 숲으로 둘러싸인 적막한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남편과 노후에 함께 내려오자고 약속하며 사두었던 그 집이 이제는 저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홀로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넓은 저택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크게 들려요.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커튼도 걷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저는 매일 남편의 유품을 코에 갖다 대며 울었습니다. 옷깃에 남아있는 아주 미세한 그의 채취. 조향사인 제게 그 냄새는 그를 붙잡아둘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향기마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냄새가 안 나. 이제 정말 당신이 사라지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빈 옷장을 뒤지고 남편이 쓰던 베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울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가끔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가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소름이 돋더군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가는 퀭하게 파여서 정말 산송장이 따로 없었죠. 47세.
여자로서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어야 할 나이에 저는 스스로를 무덤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모두 끊었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도 동정 어린 지인들의 방문도 제게는 그저 고문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꼬박 1년을 창밖의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른 채 죽음보다 더 깊은 고독 속에 저를 방치했습니다. 이대로 자다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일 밤 그런 기도를 하며 잠드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만은 작년 가을 그 비 오던 밤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완전히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스스로를 파괴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창가에 멍하니 앉아 밖을 보는데 먼지 쌓인 창틀 위로 아주 작은 햇살 한 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햇살 아래 비친 제 손을 보았는데 너무나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내 손이, 우리가 함께 꿈꿨던 내 인생이 이렇게 썩어가는 걸 그가 하늘에서 본다면 과연 기뻐할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욕실의 커다란 거울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울 속에 서 있는 그 낯설고 초라한 여자.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살고 싶다는 갈망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멈춰있던 심장이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저를 거울 앞으로 불러 세웠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처참함 그 자체였어요. 한때는 향기를 다루는 여자라며 곱고 우아하다는 소리도 제법 들었는데 1년 사이 제 얼굴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잿빛 그늘만 가득했습니다.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움푹 팬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슬프게 한 건 탄력을 잃고 축 처진 제 몸뚱어리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여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선이 고와라고 속삭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 고왔던 곡선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저 마른 장작처럼 생기 없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맸어요.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아니, 이렇게 추하게 남겨질 수는 없다. 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아직 안개가 자욱한 숲길로 무작정 뛰어나갔습니다. 1년 넘게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몸이 제대로 움직여줄 리 없었죠. 단 5분도 못 가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후, 살아야 해. 윤주야, 제발 정신 차려. 그렇게 매일 새벽 저는 숲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고통뿐이었던 달리기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향사로서의 제 감각이 가장 먼저 반응하더군요. 숲의 냄새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슬 맺힌 풀잎의 싱그러운 향, 젖은 흙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대지의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이 내뿜는 아련한 달콤함까지. 죽어있던 제 후각이 깨어나면서 세상이 다시 칼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를 잊었던 조향사가 다시 향을 느끼게 된 그 순간, 저는 숲 한복판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다시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환희였어요. 몸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매일 땀을 흘리고 근육을 쓰다 보니 흐물흐물하게 처졌던 살들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와 샤워하기 전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기 시작했죠. 어머,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네. 처졌던 엉덩이가 조금씩 위로 붓고 허벅지에는 건강한 탄력이 차올랐습니다. 4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제 몸은 마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는 듯 꿈틀대고 있었어요. 샤워기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제 피부에 닿을 때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예민한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제 손으로 제 몸을 닦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매끄러워진 어깨 라인과 탄탄해진 배, 그리고 다시금 선명해진 가슴의 곡선을 보며 저는 제 안의 여자가 기지개를 켜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뒤 저는 제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였고 이제는 불쌍한 과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해 내렸죠. 하지만 운동을 통해 되찾은 제 육체는 저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윤주야, 너는 아직 여자야. 너는 아직 아름답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뜨거운 욕망이 살아있어. 라고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을 땐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딱 붙는 레깅스와 브라탑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주변 남자들의 시선이 제 몸에 머무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몸을 움츠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선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기게 되었죠.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구나. 라는 자신감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전에 그 절망적인 여자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서윤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피부에선 건강한 윤기가 났고 눈빛은 다시 총명해졌으며 무엇보다 제 몸은 그 어떤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된 가장 완벽한 상태의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되찾은 이 생명력과 감각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금기된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요. 제 안의 욕망이 이렇게나 뜨거웠다는 걸, 그리고 그 욕망이 향할 곳이 어디인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활기를 되찾아가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1살 터울인 사촌 언니 미란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평소 유쾌하고 씩씩하던 언니였는데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시원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 액정에 미란 언니라는 이름이 뜨더군요. 언니는 저보다 1살 위로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속 얘기도 다 하고 지낸 유일한 친척이었죠. 제가 남편을 잃고 두문불출할 때도 가장 많이 걱정해줬던 고마운 사람인데 요즘 제가 운동하느라 바빠서 한동안 소식을 못 전했거든요. 여보세요? 언니 잘 지냈어? 내가 요즘 운동에 푹 빠져서 연락이 늦었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언니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길고 무거운 한숨,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뿐이었죠. 윤주야, 너 지금 통화 괜찮니?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당찬 사람이라 이런 식의 말투는 정말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잔뜩 긴장해서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형부한테 무슨 일 생겼어?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누가 엿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윤주야, 나 지금 집 나왔어. 근처 오피스텔에 원룸 하나 얻어서 숨어 지내고 있어. 태석 씨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우리 사실상 별거 중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형부 태석 씨와 언니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7년 됐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형부는 건설 쪽 일을 하셔서 체격도 건장하고 말수도 적어서 제가 보기엔 듬직한 바위 같은 남자였거든요. 가끔 명절에 보면 언니를 끔찍이 아끼는 것 같아서 부럽기까지 했는데 별거라니요? 언니, 대체 왜? 형부가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아니면 혹시 손찌검이라도 했어? 제 물음에 언니는 괴로운 듯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낫지. 남들한테 말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도 몰라. 그런데 윤주야, 나는 정말 무서워. 그 사람의 그 신체적인 조건들이 나를 너무 압도해버려. 그 위압감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언니의 고백은 갈수록 기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가 말하는 형부는 평소에는 과묵하고 젠틀한 사람이지만 침실에서 마주하는 그의 실체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 같다고 했어요. 타고난 골격과 체력이 워낙 압도적인데다 언니가 감당하기엔 그의 신체 에너지가 너무나 거대하고 거칠어서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남들보다 좀 대단한가 보다 했어. 근데 아니야, 윤주야. 그 사람은 마치 야수 같아. 그 거대한 존재감 앞에 누워있으면 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긴장과 통증을 견디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안방 문만 열고 들어와도 몸이 덜덜 떨리고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도망치듯 나온 거야. 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육체적인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해버리니 이제는 형부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것 같다고요. 지독한 불면증과 공황장애까지 찾아와서 결국 별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언니의 고해성사. 저는 조향사로서 예민해진 제 감각이 그 형부라는 남자의 형상을 머릿속에 그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언니가 저렇게까지 공포를 느끼는 걸까? 언니의 고백을 듣는 내내 제 심장 한 구석이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언니에 대한 걱정과는 별개의 아주 낯설고 원초적인 호기심이었죠. 운동을 통해 생기가 돌기 시작한 제 몸이 언니가 묘사하는 그 압도적인 남자의 에너지를 상상하며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주야,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당분간 그 집으로 절대 못 돌아가.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니까.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에게 무거운 부탁 하나를 남겼습니다. 자신은 일주일 동안 머리도 식힐 겸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비어있는 그 넓은 집에 혼자 있을 형부가 걱정된다는 거였죠. 언니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언니가 느꼈다는 그 압도적인 공포가 대체 어떤 것일지 머릿속에서 자꾸만 형부의 실루엣이 그려졌거든요. 하지만 당장 급한 건 언니의 부탁이었죠. 별거 중이라 해도 남편인데 제주도로 멀리 떠나 있는 언니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저는 서둘러 밑반찬 몇 가지를 챙기고 시장에서 신선한 전복을 사다가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그래, 형부 혼자 그 큰 집에서 얼마나 쓸쓸하겠어. 밥이나 제대로 챙겨드리고 오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형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형부의 집은 평소보다 훨씬 더 적막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언니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집안 전체에 묘하게 뜨겁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형부, 저 윤주예요. 언니가 부탁해서 좀 들렀어요. 계세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형부 태석 씨가 소파 아래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거든요. 평소 그 듬직하던 체구는 온데간데 없고 식은 땀에 젖은 채 신음하는 모습이 마치 쓰러진 거대한 고목 같았습니다. 형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놀라서 다가가 형부의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세상에.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열기가 마치 불덩이 같았어요. 형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헛것을 보는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독한 폐렴이었죠. 언니가 집을 나가고 혼자 지내면서 몸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방치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건장하던 사람이 병마 앞에 맥없이 무너져 있는 걸 보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형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혼자 계셨어요? 병원을 가셨어야죠. 형부는 제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겨우 눈을 가늘게 뜨더니 처제 하고 힘겹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갈라진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가슴을 아리게 하던지 저는 서둘러 119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형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가지 말라고 병원은 싫다고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저었어요. 그 큰 손이 제 손목을 잡는데 열병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가 가진 기운 때문인지 제 손등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언니에게 전화하는 대신 그날 밤 형부의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죽을 데우고 해열제를 찾아 먹이고 얼음물을 받아와 수건을 적셨어요. 밤새도록 형부의 곁에 앉아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며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에서도 숨길 수 없는 굵직한 선들, 거칠게 오르내리는 넓은 가슴팍. 언니가 그토록 무서워했다는 그 위압적인 존재감이 아픈 와중에도 침묵 속에 흐르고 있었죠. 운동을 시작하며 예민해진 제 감각들이 이 남자의 뜨거운 숨결 하나하나를 포착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정적 속에 잠겼고 오직 형부의 가쁜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형부. 제가 밤새 곁에 있을게요. 저는 수건을 다시 적셔 형부의 목덜미와 가슴 쪽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을 내리기 위해 옷단추를 하나둘 풀어나갈수록 제 손끝이 떨려오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땀에 젖은 형부의 몸에서 나는 채취, 그리고 열기에 들뜬 남자의 야성적인 기운이 조향사인 제 후각을 마비시킬 듯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밤은 깊어갔고 밖에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병에 신음하는 형부와 그를 간호하는 처제. 이 기묘하고도 필연적인 시간이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남자의 고통을 씻겨주고 싶다는 본능적인 이끌림에 몸을 맡길 뿐이었죠.
형부의 집에서 보낸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지독한 폐렴은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고 형부 태석 씨는 밤새도록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 위에서 괴롭게 몸을 뒤척였어요. 며칠째 씻지도 못한 채 열병과 싸우느라 그의 몸에서는 땀 냄새와 뜨거운 남자의 체취가 섞여 조향사인 제 코끝을 아찔하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안 되겠어요. 옷이 다 젖어서 그대로 두면 더 병나요. 제가 몸 좀 닦아드릴게요. 제 말에 형부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오고 깨끗한 수건을 적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형부의 파자마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추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이후 다른 남자의 살결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마침내 형부의 상체가 드러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니가 왜 그토록 공포를 느꼈는지, 왜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더군요.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형부의 몸은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두툼한 가슴 근육과 넓게 벌어진 어깨, 그리고 거칠게 오르내리는 복근의 선들은 제가 헬스장에서 보던 젊은 남자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야성적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죠. 형부,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수건을 들어 그의 어깨부터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살결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 아래 숨겨진 근육의 탄탄함은 제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율처럼 번졌어요. 어깨를 지나 가슴팍을 훑고 내려가는데 제 손끝이 그의 단단한 흉근에 닿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향사로서 예민하게 살아있던 제 감각들이 이제는 여자로서의 본능으로 치달아 형부의 몸 구석구석을 탐닉하듯 관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체를 닦아내고 허리춤으로 손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도망쳤다던 그 실체, 감히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형부만의 압도적인 신체적 존재감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천위로도 숨길 수 없는 그 거대하고 위압적인 형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강렬했어요. 언니에겐 그것이 공포였을지 모르지만 1년 넘게 독수 공방하며 스스로를 억눌러왔던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넋을 잃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도덕적인 잣대나 처제라는 신분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저를 집어삼킬 듯한 강력한 수컷의 기운뿐이었죠. 형부는 열기에 취해 신음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제 시선을 느꼈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손목을 투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뜨겁고 굵은 손가락이 제 손목을 감싸는 순간 제 몸속 깊은 곳에서 잠자던 본능이 폭발하듯 깨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 속에서 발견했던 제 탄력 있는 몸매, 헬스장에서 키워온 그 뜨거운 생명력이 이 남자의 압도적인 실체와 맞부딪히며 묘한 불꽃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형부의 눈을 바라보았고 형부의 젖은 눈동자 속에는 아픔보다 더 깊은 오랫동안 굶주려온 외로운 짐승의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거친 빗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뒤섞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건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금기된 경탄의 순간이 영원히 멈추길 바라는 마음과
이 거대한 존재감 속으로 파고들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이 제 온몸을 지배해버렸으니까요. 창밖에는 세상이 떠나가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거칠게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형부의 그 거대한 실체 앞에 굳어버린 채 떨리는 손으로 수건만 꼭 쥐고 있었어요. 제 손목을 움켜쥔 형부의 손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폐렴의 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손끝이 닿은 곳에서 시작된 다른 종류의 열기 때문이었을까요? 처제, 지선아, 아니 윤주야.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제라는 호칭 뒤에 숨겨진 제 본명, 그 떨리는 부름에 제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바라본 형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 지독한 갈증에 허덕이는 짐승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거부당하고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야 했던 그 남자의 상처받은 자존감이, 그 눈물겨운 갈망이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잃고 1년 죽은 듯이 살아오며 제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으려 애썼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제 탄력 있는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외로움,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 밤잠을 설치던 그 지독한 공허함이 이 남자의 뜨거운 숨결과 맞닿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제 몸은 이미 그의 품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부의 그 압도적인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느꼈던 건 공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게 느껴지는 건 저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요. 그의 넓은 가슴팍에 제 얼굴을 묻자 땀 냄새와 섞인 그 진한 남자의 향기가 제 후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조향사로서 수천 가지 향기를 맡아봤지만 생존의 본능이 꿈틀대는 이토록 진한 살 냄새는 처음이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도덕과 윤리라는 가식의 옷을 한 꺼풀씩 벗어 던졌습니다. 형부의 거친 손길이 제 등을 훑고 내려갈 때마다 헬스장에서 공들여 만든 제 몸의 곡선들이 비명을 지르듯 환희에 젖어들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제 안을 파고들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탐닉이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체온으로 메우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윤주야, 나 정말 너무 외로웠어. 죽고 싶을 만큼. 그의 젖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 또한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회적 낙인? 언니의 눈총? 그런 건 이미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 빗소리에 갇힌 이 방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남녀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탐닉은 더 치명적으로 변해갔고 저는 제 안의 모든 감각이 폭발하며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조향사가 잃어버린 향기를 찾듯 저는 잃어버린 제 여자로서의 삶을 이 남자의 품 안에서 비로소 되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뜨겁고 황홀했던 밀월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에 창백한 빛이 스며들 때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사랑이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형부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될 언니 미란의 추악한 진실이 저를 더 큰 혼란과 분노로 몰아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형부와 그 뜨거웠던 밤을 보낸 뒤 세상은 어제와 똑같아 보였지만 제 안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엔 형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유대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형부의 열은 조금씩 내렸고 저는 며칠 더 그 집에 머물며 그를 돌봤습니다. 마치 신혼부부라도 된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고 형부의 거친 손을 잡고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형부가 잠시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미란 언니의 이름이 뜰 줄 알았는데 발신인은 형부의 변호사 친구였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려던 제 눈에 형부가 미리 캡처해둔 사진들과 메시지 목록이 스치듯 보였어요. 뭔가에 홀린 듯 저는 휴대폰을 들었고 그 안에서 제가 알던 착한 언니 미란의 가면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언니, 정말 언니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휴대폰 속에는 언니 미란이 대학 시절 선배라는 남자와 나눈 노골적인 대화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기간을 보니 이미 1년이 훌쩍 넘은 관계였어요. 제가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언니는 그 남자와 밀월 여행을 다니며 형부 몰래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소름 끼치게 만든 건 그들의 파렴치한 계획이었어요. 언니는 내연남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태석 씨는 몸집만 컸지 바보 같아서 내가 조금만 무서운 척 연기하면 꼼짝도 못해.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너무 거칠어서 무섭다고 소문냈어. 그래야 내가 피해자가 돼서 이혼 위자료를 왕창 챙길 수 있거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울먹이며 고백했던 그 압도적인 신체적 공포라는 건 사실 형부를 변태적인 괴물로 몰아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던 거예요. 형부 태석 씨는 그저 덩치가 크고 무뚝뚝할 뿐 누구보다 섬세하고 외로운 남자였는데 언니는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남편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까지도 공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욕실에서 나온 형부는 넋이 나간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자신을 파렴치한 남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도요. 윤주야, 놀랐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혜진이가, 아니, 내 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를 괴물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세우려 하더구나. 형부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혼자 그 모욕을 견뎌왔던 거예요. 폐렴으로 쓰러졌던 것도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난도질 당한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언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까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나에게까지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형부를 욕했던 그 가증스러운 모습이라니. 언니가 제주도로 떠난 이유도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출장이 아니라 내연남과의 파렴치한 밀월 여행이었던 거죠. 저는 형부의 커다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남자가 느꼈을 그 지독한 고독과 억울함이 제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엔 더 이상의 숨김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기만한 언니를 향한 차가운 분노와 이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서로를 구원해낸 동질감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내 언니가 하나뿐인 내 핏줄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잔인한 연극을 할 수 있었을까? 제주도 푸른 바다 아래서 내연남과 축배를 들며 집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과 홀로 남겨진 동생을 비웃었을 언니의 얼굴을 상상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형부, 아니, 근식 씨, 어떻게 이걸 다 혼자 견뎠어요? 그 가시돋친 소문들을 다 뒤집어 쓰고도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느냐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근식 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었을 때 언니가 해줬던 그 위로들, 형부의 신체적 조건을 핑계대며 흘렸던 그 가짜 눈물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근식 씨는 그 큰 손으로 제 거칠어진 머릿결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그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주야, 내가 바보 같았지. 그래도 내 아내니까, 한때는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끝까지 믿어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내 곁에 와서 내 몸을 닦아주고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주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기다렸던 건 돌아오지 않을 배신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 같은 따뜻한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처제와 형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한 세상에 단둘뿐인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죠. 동질감이라는 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언니를 향한 분노가 커질수록 제 곁에 있는 이 거대한 남자를 향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근식 씨의 그 압도적인 체구, 언니가 추악한 소문의 도구로 삼았던 그 야성적인 신체 에너지가 이제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울타리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텅 비어버렸던 제 삶의 구멍을 근식 씨라는 이 거대한 존재가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었어요. 조향사로서 제가 찾는 단 하나의 완벽한 향기처럼 근식 씨는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운명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근식 씨,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언니가 당신을 괴물로 몰아세워도 온 세상이 당신을 손가락질해도 나는 진실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내가 다 아니까. 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근식 씨도 저를 부서질 듯 꽉 껴안았죠. 우리는 거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서로의 운명을 묶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도덕적 죄책감 따위는 사치였어요. 언니가 던져버린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주어서 소중하게 키워나가기로 맹세했으니까요. 배신감의 잿더미 위에서 싹튼 우리의 유대감은 그 어떤 평범한 사랑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며 언니가 돌아오는 날 이 모든 가식의 끝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밀월 같은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그 집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서로의 온기에만 집중하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하지만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고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도의 햇살에 그을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한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죠.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가 정적을 깨고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간의 밀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 미란이 거실로 들어섰죠. 언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선 죄책감은커녕 큰일을 하나 해결하러 온 사람 같은 후련함마저 느껴지더군요. 어머, 지선. 아니, 윤주, 너 아직도 여기 있었니? 간호 좀 부탁했더니 아주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나 봐. 언니는 비꼬는 투로 말을 던지며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가방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근식 씨 앞에 내밀더군요.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오빠, 길게 말 안 할게. 우리 이제 서로 안 맞는 거 확인했잖아. 오빠, 감당 안 되는 신체 조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포에 떨며 살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내가 변호사랑 상의해서 적어뒀으니까 토 달지 말고. 언니의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기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그 제주도 푸른 밤 아래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근식 씨를 괴물 취급할 수 있는지,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순 없는 거였죠. 하지만 근식 씨는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한 눈빛으로 언니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더니 헛웃음을 내뱉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혜진아, 아니 김미란. 너는 마지막까지도 너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제주도에서 누구랑 어떤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어. 근식 씨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이내 표정을 다잡으며 소리를 질렀죠. 무슨 소리야? 오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오빠 무서워서 집까지 나갔는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때 제가 옆에서 나섰습니다. 저는 근식 씨의 휴대폰에 담긴 그 추악한 대화 내용들과 사진들을 떠올리며 언니를 쏘아보았죠. 언니 그만해. 언니가 대학 선배랑 무슨 계획 세웠는지 우리 다 봤어. 형부를 변태로 몰아서 위자료 챙기려던 그 더러운 시나리오. 이제 끝이라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근식 씨는 거침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언니의 거짓된 연기에 속아 외로운 섬처럼 갇혀 지냈던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단 한 번의 날인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는 미련이라는 단어조차 아깝다는 듯 서류를 언니 쪽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가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대신 재산 분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내 불륜 증거들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으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근식 씨의 단호한 선고에 언니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믿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걸 깨달은 거죠. 언니는 악에 바친 듯 저와 근식 씨를 번갈아 보며 독설을 내뱉었지만 근식 씨는 이미 제 손을 꽉 잡고 앞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7년간의 가짜 사랑이 끝난 자리에는 냉혹한 현실만 남았지만 근식 씨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앞날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두 사람이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었죠. 우리는 언니의 비명 섞인 욕설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근식 씨는 저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7년의 족쇄를 벗어던진 남자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더 거대한 벽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싸움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제 손으로
언니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근식 씨와 집을 나왔지만 제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커다란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언니를 피해서 도망치는 건 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거든요. 20년 넘게 믿어온 자매라는 신뢰를 처참하게 짓밟고 한 남자의 인생을 괴물로 몰아 파괴하려 했던 그 가식의 가면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그리고 상처받은 근식 씨도 진정으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언니가 혼자 머물고 있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틈으로 보이는 언니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돋기에 서려 있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 내가 정말 미쳤구나, 윤주야. 감히 내가 내 남편이랑 그 더러운 짓을 하고도 내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 언니는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니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 저는 그때의 나약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언니를 쏘아보며 거칠게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아니 김미란 씨. 이제 그 역겨운 연극 좀 그만해. 언니가 제주도에서 그 남자랑 침대 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근식 씨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언니가 말한 그 신체적 공포? 그건 언니의 불륜을 덮기 위한 추악한 핑계였을 뿐이잖아. 제 말에 언니의 안면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뻔뻔하게 발뺌을 하더군요. 증거 있어?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나는 피해자야. 그 괴물 같은 남자 밑에서 내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저는 가방에서 근식 씨의 휴대폰에서 복사한 녹취록과 메시지 뭉치를 언니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지자 언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다 있어. 언니가 내 연남이랑 낄낄거리며 근식 씨를 바보 같은 거구라고 비웃던 증거들.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형부 흉보면서 흘렸던 그 가짜 눈물들까지. 내가 다 기억해. 어떻게 사람이 자기 남편을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을 이렇게까지 기만할 수 있어? 언니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언니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자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래, 그랬다 어쩔래? 나이 많고 무뚝뚝한 그 인간이랑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내가 알아? 나는 아직 젊고 즐기고 싶은데 그 거대한 몸뚱어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쳤다고. 그래서 좀 이용한 게 뭐가 어때서? 근데 내가 뭔데 나서서 내 판을 망쳐? 내가 뭔데? 언니가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언니의 귓가에 대고 낮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언니가 버린 그 남자, 이제 내가 지킬 거야. 언니가 무섭다고 도망치고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남자의 무게를 이제 내가 온전히 감당하며 살겠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근식 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근식 씨를 모욕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면 이 증거들 들고 언니 회사랑 내연남 부인한테 바로 달려갈 테니까. 언니는 넋이 나간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던 순종적인 동생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언니를 향해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자매 인연은 끝이야. 부모님 제사 때도 올 생각 마. 언니 같은 사람이 내 핏줄이라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낡고 부패한 사슬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낸 기분이었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근식 씨,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짊어져야 할 세상의 시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냉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언니는 결코 혼자 죽지 않겠다는 듯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추악하게 뒤틀어 세상에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언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오던 날 저는 우리가 겪어야 할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짐작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했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언니는 자신이 저지른 불륜과 거짓말은 쏙 빼놓은 채 오직 동생이 형부를 유혹해 가정을 파탄냈다는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친척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세상에 윤주 걔가 그럴 줄 알았어? 사별하고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더니 형부랑 눈이 맞아? 그것도 언니가 아파서 집 비운 사이에? 단 며칠 만에 제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걱정하는 척 전화를 걸어 은근히 비꼬는 친척들, 너 정말 미쳤냐며 소리를 지르는 고모들까지.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하려 해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배은망덕한 동생이라는 주홍 글씨가 훨씬 더 재미있고 맛깔스러운 안주거리였으니까요. 제가 15년 넘게 남편과 일궈온 성실한 삶은 한순간에 불륜녀라는 낙인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을 나가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집앞 마트에만 가도 이웃들이 저를 흘금거리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는 게 느껴졌어요. 저 여자지? 언니 남편 뺏은 동생이? 라는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조향사로서 예민하게 발달했던 제 감각은 이제 타인의 혐오스러운 시선을 읽어내는 데 쓰이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는 그 비릿하고 역겨운 비난의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식 씨의 상황은 더 처참했어요. 언니가 근식 씨의 직장 근처까지 가서 성적으로 강압적인 괴물이라며 헛소문을 퍼뜨린 탓에 그 듬직하던 남자는 하루아침에 직장 내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가 들어오면 동료들이 슬금슬금 피하고 뒤에서는 덩치값 한 해라며 비웃는 소리가 복도마다 가득했죠. 7년간 성실히 일했던 일터가 그에게는 매일 아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 근식 씨의 아파트로 숨어들었지만 그곳 역시 안전한 요새는 아니었어요. 문 밖에는 언니의 사주를 받은 듯한 친척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우편함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이 적힌 편지들이 꽂혔습니다. 윤주야,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밤마다 근식 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당당했던 체구가 비난의 화살 아래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진정으로 배신당한 건 우리인데 왜 우리가 이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죄인처럼 숨을 죽여야 하는지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조향 도구들은 먼지가 쌓여갔고 근식 씨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없는 사막 같은 고립 속에 우리 단둘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사회적 매장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고 시린 것인 줄 그전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한 낙인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놓지 않았던 건 서로의 살냄새만이 유일하게 거짓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었죠. 쏟아지는 악담과 압박,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무게가 서서히 저를 한계점까지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면서도 약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비난을 다 견뎌낼 수 있을 줄 알았고, 근식 씨 손만 잡고 있으면 가시밭길도 꽃길인 줄 알았는데, 매일같이 쏟아지는 언니의 저주 섞인 문자,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친척들의 고함, 가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저 때문에 삶이 망가져가는 근식 씨를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 이름과 직업까지 교묘하게 뒤섞인 추잡한 글들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가슴이 옥죄어오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조향사로서 그토록 예민하게 향기를 맡던 제 코끝에는 이제 세상에 썩은 내동댕이 냄새만 가득한 것 같았어요. 윤주야, 밥 좀 먹어. 당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나. 근식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 입에 죽 한 숟가락을 넣어주려 했지만 저는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눈물만 쏟아졌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다시 1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처참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근식 씨의 그 넓고 든든한 가슴에 안겨 있어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이 온통 하얀 응급실이었어요. 코끝을 찌르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잡고 있는 근식 씨의 떨리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본 근식 씨의 얼굴은 말도 못하게 상해 있었어요. 그 거대하고 당당했던 남자의 어깨가 죄책감으로 푹 꺾여서 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고 있더군요. 윤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서 당신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당신을 죽이고 있었어. 근식 씨의 그 굵은 눈물이 제 손등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느끼는 자책감이 얼마나 깊은지 그 뜨거운 눈물이 제 가슴을 데우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라고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위험하다며 경고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던 근식 씨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자책으로 흐려졌던 눈동자에 아주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한 거죠. 그는 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아주 낮고 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주야, 이제 더는 당신 이렇게 안 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쓰레기라고 부르든 배은망덕하다고 침을 뱉든 상관없어. 나는 당신 없으면 죽어. 당신을 잃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버리자.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아무도 우리 모르는 곳으로 가자. 내가 평생 당신 발에 흙 한 번 안 묻히게 지켜줄게.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해.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저는 근식 씨의 그 웅장한 체구가 마치 저를 지켜주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무서워했던 그 위압적인 에너지가 이제는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지키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로 변해 저를 감싸 안았죠. 절망의 끝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남자가 내 마지막 구원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지옥 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요. 근식 씨는 그날 밤 병실을 지키며 밤새도록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이 터올 무렵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다시는 이 추악한 도시의 소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아주 가혹하고도 아름다운 결심 말이에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리더군요. 하지만 그 매서운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눈초리였습니다. 근식 씨는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고 차에 태웠어요. 병실에서 보았던 그의 결연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에서 우리가 발붙일 곳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윤주야, 우리 다 버리고 떠나자. 당신이 아끼던 향료들, 내가 읽어온 경력들. 그거 없어도 우리 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아니,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식 씨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투박하고 넓은 손등 위에 제 손을 겹쳤습니다. 아쉬움은 없었어요. 언니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이 아파트, 남편과의 추억조차 배신의 얼룩으로 뒤덮여버린 조양실. 이곳은 이제 제게 숨막히는 감옥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근식 씨는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 사표를 던졌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냐, 그 나이에 어딜 가서 뭘 하려느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뜯기고 해진 마음을 수선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낯선 땅뿐이었죠.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갈 곳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도 사람 북적이는 도심도 아닌 휴대폰 신호조차 가끔 끊길 것 같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물 소리와 울창한 숲의 숨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을 점 찍었습니다. 여보, 여기라면 어떨까? 아무도 우리를 처제나 형부로 부르지 않는 곳. 그냥 이름 없는 두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 말이야. 근식 씨가 가리킨 곳은 지도에서도 아주 작은 점으로 표시된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이었어요. 우리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 작은 트럭 하나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가구도 값비싼 옷까지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게는 근식 씨라는 든든한 나무가 있었고 그에게는 제가 만드는 위로의 향기가 있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았습니다. 47년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었지만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터널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언니의 독설이, 친척들의 비난이, 세상의 손가락질이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식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압도적인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정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알싸한 흙내음과 짙은 소나무 향. 조향사인 제 세포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안개 자욱한 산등성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위를 비추는 태양은 어제의 그 비겁한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던 세상의 시선을 지나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 떠오른 새로운 생명의 빛이었죠. 윤주야, 이제 다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안개 너머로 낡았지만 아늑해 보이는 목조 가옥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숲의 품에 안긴 듯 고요하게 자리 잡은 그 집을 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기듯 내려온 산골이었지만 근식 씨와 함께라면 이곳이 지상 낙원이 될 것임을 확신했죠. 우리는 짐을 풀기도 전에 마당에 서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를 가로막을 담벼락도, 우리를 감시할 창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숲과 바람, 그리고 서로의 뜨거운 체온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은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숨겨진 작은 목조가옥이었어요. 처음 왔을 땐 지붕엔 이끼가 끼고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근식 씨와 저는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그 화려한 소음과 독한 시선들이 닿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적을 마주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윤주야, 이 방은 햇살이 제일 잘 들어오네. 여기가 당신 조향실이야. 근식 씨는 짐을 풀자마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체구로 낡은 벽을 닦아내고 숲에서 구해온 단단한 나무들을 켜서 제 조향대를 만들어 주었죠. 근식 씨는 원래 손재주가 좋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본인의 목공방을 차리고 하루 종일 사박사박 나무 깎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숲의 향기를 담기 시작했죠. 제가 만든 조향실 이름은 은신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숨어든 곳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숨겨주는 곳이라는 뜻도 담았어요. 저는 새벽마다 숲에 나가 이슬 머금은 풀꽃과 진한 소나무 진액을 모았습니다. 예전에 인공적인 향료로 화려한 향수를 만들 때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 그 자체의 냄새였죠. 근식 씨의 몸에서 나던 그 야성적이고 정직한 채취와 닮은 그런 깊은 향기를 만들며 저는 제 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 만든 향은 어때요? 숲속에서 비를 맞고 난 뒤에 나는 흙내음 같지 않아요? 제가 향을 묻힌 시향지를 건네면 근식 씨는 나무 냄새 가득한 손으로 제 손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다. 당신 닮아서 참 맑고 따뜻해. 이 향기를 맡고 있으면 우리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다 꿈이었던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향기와 나무 가구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웬 덩치 큰 남자와 가녀린 여자가 내려왔나 싶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성껏 만든 작은 나무 소품들을 선물하고 마을 일에 힘을 보태자 금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근식 씨의 그 압도적인 힘은 마을의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아주 귀하게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변태 괴물이 아니라 인심 좋은 근식 씨로 불러주었죠.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작은 평상에 앉아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언니의 저주도 친척들의 비웃음도 이곳까지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비로소 형부와 처제라는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저 서로의 향기에 취해 살아가는 한 쌍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평화로워서 무섭기까지 했지만 근식 씨의 단단한 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을 때마다 저는 다시 안심하곤 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길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개척한 이 숲속의 작은 길 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소박한 밥상과 서로의 온기, 그리고 숲이 내어주는 향기만으로도 충분한 삶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이 평화는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유일한 생명줄임을 믿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기에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구원이었다는 걸 우리는 그 작은 정원을 가꾸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골의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 작은 정원에는 근식 씨가 산에서 직접 옮겨 심은 구절초와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우리는 오늘
그 누구의 하객도 그 어떤 화려한 예식장도 없이 오직 숲의 정령들만을 증인으로 모신 채 우리만의 작은 예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든 향기 중에 가장 공을 들인 진실된 구원이라는 향수를 온몸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근식 씨는 목공방에서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 반지를 들고 제 앞에 섰죠. 윤주야,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외로웠는지 우리 둘만이 알겠지. 세상은 우리를 배신자라 부르고 도덕을 저버린 죄인이라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축복이었고 당신의 향기가 나를 다시 살게 했으니까. 근식 씨의 고백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제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끼워 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잣대가 얼마나 차갑고 부질없는 것인지를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의 용기였고 서로를 향한 간절한 온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언니 미란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근식 씨의 그 압도적인 신체와 거친 에너지는 이제 저에게는 저를 온전히 감싸주는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향기는 근식 씨의 거친 손마디에 박힌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약이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완벽한 퍼즐 조각이 되어 이 깊은 숲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져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잖아요. 저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축복하듯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낙원. 비록 세상의 축복은 받지 못했으나 대지가 내뿜는 향기와 하늘의 구름이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숲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가 함께 갖고 나갈 끝없는 평온이 기다리고 있었죠.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구원해낸 이 기적 같은 사랑은 숲의 깊은 침묵 속에 영원히 향기로운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주와 근식, 두 사람의 시리고도 뜨거웠던 사랑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뒤로하고 자신들만의 진실을 찾아 떠난 이들의 여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난 치명적인 향기.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가 더 깊고 감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과 구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더 매혹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